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한번 이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통치, 체제, 이제 키트를 마련하는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통치 체제 어떻게 정비해 갔는지, 그리고 대외 관계, 이런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괜찮으면 더 나갈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 요거 중앙정치제도나 뭐 또 지방 이런 것들 이미 뭐 우리 앞에 삼국시대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고려 때도 봤고 그래서 꽤나 이게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이제 비슷한 구조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고려와 조선이 조금씩 다른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앙정치기구의 최고, 기구라고 본다면 의정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왕하고 의정부, 그리고 육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제고, 그 외에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3정승,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세 명의 정승의 합의에 따라 정책심의 의결하는 그런 결정이고요. 결정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가장 중요한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게 6조,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너희 뭐 사극 보면 알겠지만 뭐 무슨 판서,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판서가 그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사라고 이거 우리 고려할 때 얘기했었는데 고려할 때도 보면 삼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재정, 뭐 회계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조선의 요 삼사는 한글 아니고 숫자 3으로 해놨잖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쓴 거는 고려 때랑 비교를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조선의 삼사는 어, 기구 명칭 자체가 삼사는 아니에요. 기구 자체가 삼사 명칭은 아니고 세 개를 합쳐서 그냥 삼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언론 기능을 하는 거고 권력 독점이나 부정 방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합쳐서 그냥 통칭하는 명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헌부, 그래서 관리 감찰하고 품질 단속하는 그런 기구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검찰이나 뭐 국정원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관원 같은 경우가 국왕에게 간언하는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사관원은 사실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죠. 국왕에게 함부로 좀 발언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국왕 자문 역할하고 왕명 대필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홍문관은 그 집현전 계승한 학문 연구 기관이기도 하지만 국왕의 자문 역할도 하고 왕명 대필도 하면서 언론 기능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 같은 경우는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왕 직속 특별사법기관으로 의금부. 너희 막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역죄인이나 이런 애들 막 의금부로 합성하라 해가지고 국왕이 직접 막 재판하고 이런 과정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금부고요. 그다음 최고교육기관 성균관 그리고 한양의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건 한성부. 뭐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왕조실록 이런 역사서를 계속 꾸준하게 편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따로 있어요. 춘추관이라고. 요때의 춘추는 우리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한자이지만 요때 춘추는 보통 그 공자의 이제 역사서 춘추라고 하는 거에서 따온 거고 보통 우리 춘추라고 하는 말을 쓰면 뭐 나이 뭐 역사 뭐 이런 얘기 뜻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막 묻기도 합니다. 잘 쓰진 않지만 요즘에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8도지만 요때 8도랑 지금의 8도는 당연히 좀 다르겠죠. 분단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때는 제일 위에 한경도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이제 총
팔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단되면서 분단되다 보니까 지금은 강원도, 경기도는 그대로 있지만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3도 밑에 아래가 나뉘면서 총 8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 부, 목, 군, 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말단 행정구역은 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 이제 요 조직마다 여러 당연히 요 수령 같은 존재들을 파견을 했겠죠. 그래서 팔도에는 관찰사, 부는 부사, 목은 목사,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현은 현령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걸 우리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령은 우리 사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지방 통치를 담당하는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실 변사또 생각하면 사또가 진짜 되게 이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그 지방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아주 엄청난 이제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또 조세 징수도 하고요. 농업 교육 장려도 하고 호구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 그리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수령입니다. 변사또 보면 수청을 들라 했는데 막 수청 들지 않으니까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옥에다 가둬놓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향리. 그래서 사또 따라다니는 이방들 있잖아요. 이 하는 이방들. 그래서 이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육방이라고 해서 우리 육조 있잖아요. 이호, 예병, 현공 이렇게 나눠지는 게 향리들도 똑같이 육방, 이방, 호방, 예방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령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여기도 보면 대통령 있고 청와대에 이렇게 쫙 부서가 있듯이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수령 밑으로 이렇게 육방 체제 이렇게 갖춰지면서 이런 행정 조직이 나타납니다. 대신에 우리 고려 때도 향리 있었는데 고려 때 향리보다는 조선 때 향리들이 조금 지위가 낮아졌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새롭게 생긴 건데 조선태 유향소라고 수령을 돕거나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향전사의 풍속 교정도 하고 또 약간의 자치기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요 유향소입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지방의 좀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이 요걸 차지했겠죠? 그리고 조선의 요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을 한번 보면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우리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어,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현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속현이라고. 그러니까 속현이 한 200여 넘게 있었는데 200여 개 넘게 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모든 군현에 다 파견했어요. 그만큼 지방에 대한 왕의 통치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향, 부곡, 소 이런 것들도 다 폐지시키고 그래서 전국의 주민을 그냥 국가가 똑같은 일반 현으로 이제 국가가 다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때보다 조선 때 중앙집권 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노비는 제외하고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금이나 역 이런 거 다 면제됩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성 같은 경우가 군역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양인에는 당연히 양반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은 제외되고요. 일반적인 백성들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오비 이렇게 돼 있고 지방군은 각 지역의 병영 그리고 수영 이런 것들 설치한 다음에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책엔 나오지 않지만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감이 좀 그래서 발음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잡색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생업을 하지만 유사시엔 병력으로 동원되는 일종의 예비군이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는 각종 무기가 많이 개발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화포도 만들고 신기전이라고 이런 거, 다연정 로켓포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판옥선이나 거북선 이런 것들도 조선 초기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거북선 같은 경우는 태종 때 이미 있었다 하고요. 근데 그 있었던 이 거북선을 잘 개량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 때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 당시에 뭐 통신부터 한번 보면 뭐 폰도 없습니다. 뭐 전화도 없죠. 뭐 인터넷도 안 돼요.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사람이 뛰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둘기, 뭐 전서구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국경지대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급함을 바로 알려야 방어가 되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경 지역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재빠르게 불을 피워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봉수제도 그리고 낮에는 또 연기 이런 걸 통해서 국경 지역의 위급을 알리는 이런 제도가 봉수제도입니다. 우리 황령산 가면 봉수대가 있어요. 한 번쯤 올라가서 보는 것도 꽤 괜찮아요. 야경도 좋고 다음에 좋은 제도라고 하는 거 조세 운반 제도라고 했잖아요. 뭐 고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육로가 발달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육로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수로를 아니면 회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로 운반하는 것들을 이런 수단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금 다 곡식이니까 이걸 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국을 운반하는 데 주로 수로나 회로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이걸 모아서 수도로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다 옮길 수는 없으니까 뭐 각각 중간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창고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세국의 출발지랑 보통 도착지에 이제 창고가 돼 있네요. 요 제가 계속 오타를 안 고치네.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조창이라고 불렀어요. 강가에는 뭐 강창, 뭐 바다에는 해창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수도인 경창 이렇게 해서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지명에 보면 각각 뭐 곳곳에 여러 이런 조창이 있었던 지역을 좀 알 수 있는 게 뭐 남창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양산에는 서창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남쪽 창고, 뭐 서쪽 창고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참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요 지점 약 30리 간격으로 중간중간 지점에 설치를 해서 좀 한 번에 뭐 몇백 킬로 막 달려갈 수 없잖아요. 말 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중간중간 말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돼서 그런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말을 갈아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참제도죠. 그래서 관리들에게는 마패를 지어주고 이 마패를 소지한 관리들에게 역마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마패의 마리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수에 따라 역마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관리가 되는 등용 제도는 주로 되는 건 과거제겠죠? 그래서 과거제가 중심이 되고 과거제부터 한번 보면 그 외에 이제 과거나 아니면 청거, 그리고 뭐 음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청거나 음서 고려 때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오면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청거나 음서나 이런 걸로 이제 관리가 되면 승진에 좀 제한을 두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무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과거 합격자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능력 중시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 같은 경우는 문과 그리고 드디어 무과가 생겨났습니다. 고려 때 무과 없었잖아요. 무과 생겼고 작과 이제 이런 체제로 갖춰져 있고 그래서 문관이 되려면 당연히 문과를 쳐야겠죠.
그리고 무관이 되려면 무과, 기술관이 되려면 작과,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조금 자세히 보면, 문관이 되는 방법에는 또 문과를 치기 전에 그걸 대과라고 하는데, 생진과라고 하는 걸 먼저 쳐야 돼요. 여기서 합격을 하면 뭐 생원 진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되면 이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그리고 대과를 칠 수 있어요. 대과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문관이 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문과는 당연히 무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작과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 보통 판검사 그리고 뭐 의사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기술관 작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좀 볼게요. 교육제도는 초등교육부터 한번 보면 초등교육은 서당 이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서울에서는 사부학당 이런 곳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이죠. 대학에 해당되는 건 성균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기술교육기관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청에서 그냥 뭐 사수, 부사수 이렇게 전수해주는 개념으로 중인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과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과거는 기본적으로 정기 시험과 그리고 특별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기 시험은 3년마다 쳐요. 한번 떨어지면 3년 뒤에 쳐야 되고 기본 이제 한 세네 번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3년, 9년, 뭐 12년 이렇게 날아가는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 정책은 주로 4대 교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조선 전체 이제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4대와 교린은 나눠서 좀 볼 수 있습니다. 4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길 사자고,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때는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청, 그래서 명청,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주로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4대 외교를 했던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교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자체는 뭐 사귈 교자에 이제 이웃린자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귄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오랑캐들 우리가 생각했던 오랑캐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여진이나 다른 그런 오랑캐들하고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교린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강경책과 해유책을 병행하는 이런 정책을 교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대 관계는 주로 이제 조공과 책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막 중국한테 막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고 이런다고 하면 뭔가 좀 되게 존심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요 당시에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요 관계는 어쩌면 신뢰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제 조공은 이제 우리가 바치는 거잖아요. 셔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조공무역이 진짜 실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을 갖다 주면 중국은 우리한테 더 자기들은 큰 나라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게 기분은 좀 상할 수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득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책봉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명황제가 조선 왕을 임명해주는 이런 관계거든요. 네, 이게 참 지가 뭔데 중국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당시 이제 동아시아 요 세계에서는 중국이 정말 큰 나라였고 뭐 동아시아를 떠나서도 세계적으로도 정말 큰 나라였고 그런 나라에게서 우리가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우리가 명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보면 태조 때는 사실 요동정벌 준비한다고 해서 명과 갈등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천령 이제 이 부분 천령이 설치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종 때 돼서 이제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 조금과 첩보 관계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리나 한번 보면 주로 일본과 여진과의 관계로 볼 수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많은 약탈 당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 안 들을 때는 우리가 강경책, 그러니까 세종 때 쓰시마성, 왜구의 이제, 주요 본거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 왜구들을 정벌하기도 했고요, 이 정부가. 그리고 회유책 말 잘 들을 때는 삼포개항을 해서 무역도 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포, 연포는 지금의 울산, 동구 쪽에 가면 연포라고 한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있고 제포는 지금의 진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포개항을 해서 이 개항장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 같은 경우는 어, 뭐 회유책은 뭐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면서 무역소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3인 정책이라고 백성들을 그 같이 이사시켜서 좀 섞여 살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말 안 들을 때는 강경책 보면 대표적인 게 세종 때 사군육진이라고 요거예요. 그래서 사구는 이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육지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위치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추운 지역, 우리나라 아니죠.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그리고, 어, 사실 굉장히 산악지대고,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 뭐, 농사가 쉽고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걸 이제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서 세종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국경선을 확보하게 된 게, 요거, 이제 개척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요 김종서라는 인물은 나중에 또 등장하겠죠. 네, 그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랑도 꽤나 많은 관계 교류했던 흔적이 나타나는데, 시암은 지금의 태국을 생각하면 되고,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 옛날엔 오키나와가 유구 제국이라고 했어요. 거기와도 교류를 한 걸 많이 볼 수 있고 자와는 인도네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필리핀, 뭐 여송이라고도 했는데 필리핀, 뭐 싱가포르 이쪽 지역들 가도 교류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닫혀 있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꽤나 되게 열려 있고 오픈된 나라였다라는 게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과 뭐, 붕당,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